반갑습니다. 첫 타임 끊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이른 아침입니다. 아까 다들 굳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하고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첫 주제로 이제 기조 발전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새 이 국회도 그렇고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자동차라는 개념을 버리고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어요. 워낙 자동차 개념이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또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에다가 자율주행 기술 또 이 공유 모델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글로벌 이 기업들이 모두 다 이 모빌리티 쪽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가장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3편 정도 발표하는 것 같아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협회를 제가 전기자동차 협회뿐만이 아니라 바뀌부터 있는 건 다 하다 보니까 10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정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관련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협회에서는 환경부의 배터리 보조금 문제부터 충전기 보조금 또 관련 정책 또 해외 경향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국회에서 이 대회의시 한 400명 들어가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크게 하거든요. 국토부산업 환경부 담당 과장도 다 발표를 하고 그래서 크게 또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포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뭐 어제 뉴스 들으셨겠지만은 현대차로 정의선 회장이 어제 이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사실 한 4, 5개월 빨리 했어요. 원래 착공이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초인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이 있어서 아마 일주일 전에 아마 8일날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실적 같은 걸 좀 올리기 위해서 착공식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착잡하죠. 기공식 하면은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한쪽 측면에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산학연구가 올인하고 있거든요. 미국에다가 압력을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압력 가는 건 처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선거의 목표를 특례 조항이나 아니면 예외 조항을 만들기보다도 유예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2년 정도를 대한민국만 받는 게 아니라 미국과 FTA 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2년 정도 유예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사실은 전기차를 자국에서 만들라 또 배터리 원자재 이런 것들이 미국 중심 이 다이 아메리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원자재가 리튬부터 니켈 해가지고 서너 배까지 올랐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2025년 6년 정도쯤에 보조금을 없애면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측면을 고려를 해서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근데 쭉 떨어지다가 배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원자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차 40% 차지하는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어떤 목표가 2025년 6년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고민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과 FTA 한 나라들만 이제 원자재를 탈중국해서 하라고 의무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 40% 매년 10%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강대국이고요.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미 FTA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멕시코라든지 칠레나 아니면 호주라든지 일본이나 유럽연합은 아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FTA가 미국과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또 미국과 FTA 한 나라들과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을 벗어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나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폐배터리에서 이거를 우리가 재활용해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걸 뽑아냈을 때 이거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원자재는 하나도 나오진 않지만요. 배터리는 진짜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폐배터리가 나와서 여기서 나오는 블랙파우더나 블랙매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블랙 파우더나 블랙 매스 같은 것들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수출을 못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포럼이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앞으로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가 일명 이제 도시 광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25분, 30분 정도 아마 기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뒷부분, 주로 이제 전기차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들, 또 급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요, 국내 배터리 오사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 새로 KG그룹이 인수됐지만은 수명 연장 개념이거든요. 아직은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제 한국 GM이라든지 르노 코리아라든지 상당히 철수 문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전환이 너무 빨라요. 제가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빠르면요, 각 분야에 경착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 부품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연기관이 3만 개의 부품이고 이 전기차가 13,000개에서 18,000개입니다. 그러니까 과반 정도거든요. 그리고 생산할 때 모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직의 30에서 35%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만 있으면 충분히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울산 공장에서 아이오닉 5를 현대차에서 만들 때 노사 합의를 할 때 노조에서 굉장히 멘붕이 됐었어요. 이게 얘기만 듣던 내용이 없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을 업종 전환 교육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조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시대는 왔는데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도 안고 있어서 노사 문제로 굉장히 앞으로 더 고민되는 부분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부품사 말씀드렸는데 이 엔진 변속기가 10,000개의 부품이거든요.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배터리 모터가 들어갑니다. 모듈이고요. 일반 애프터마켓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모터나 배터리 쪽은 손을 못 대요. 결국 다시 말하면 요새 정비업체가 연합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교육시켜달라고 난립니다. 제가 산업부하고 몇 개 대학 콘소시엄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 45,000군데 정비업소가 있는데 현대차에서 직접 교육받은 300개의 직영 정비업소 빼놓고 전체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정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기차 보시는 분들 사고가 생겼을 때 2개월 이상 걸리고요. 국산 다른 내연기관차 부품에 비해서 전기차 부품이 1.5배, 2배 비쌉니다.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더욱이 내연기관차는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비상조치 방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전기차는 10년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게 경착륙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남동에서 모델 X 불났을 때 이 대리운전자 탈출했지만 이 차주는 사망을 했었죠.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요새도 이 경찰청이나 소방청 연락이 와서 그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야 이거 대처 방법 또 불이 났을 때 열폭주 현상이라고 온도가 1000도씩 올라가는데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소방청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 군하는 구조 매뉴얼을 제가 다 감수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해 주겠는데 행안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오지에 폭설이 내렸을 때 고립이 됐다. 근데 내연기관차는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고립됐을 때는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또 열이 없기 때문에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오래 버틸 수가 있는데 배터리를 가지고 열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 비효율 측면에서 가장 낭비되는 요소죠.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배터리도 겨울철 춥게 되면 20% 떨어지죠. 히터 키면 3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300km, 200km뿐이 못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기술적인 난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은 실제로 이 열폭주라든지 에너지 열적인 부분들, 충격이나 아니면 압력을 받았을 때 어떤 화재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도 완벽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즉 짧은 10년 동안의 전기차 역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선진국과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문제, 자동차에 대해서 무공해 저하가 필연적이고요. 그래서 이 IRA 같은 예를 들어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 카페 제도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숨어있는 제도죠. 미국에서 판매할 때
모든 차의 총량제 개념으로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숨어있는 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이 된다는 거죠. 이 IRA 같은 법이 왜 무섭냐면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중국은 팔자를 주고 휘두르고 있죠. 미국도 이런 거 얘기 나오죠. 또 유럽연합이나 동남아 국가연합,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니켈 함유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니켈 수출을 2020년부터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원석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일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다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LG 엔솔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좋은 상태에서 에너지 밀도 예를 들어서 뭐 인구 밀도 상당히 높죠. 결국 사람 몸뚱아리 가지고 이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 우리 입장에서는 FTA 기조가 흔들거리는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악재가 되는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난제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분야에서 이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면서 경착륙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학 연관의 노력이 필요한데 아시겠지만은 이 정부의 어떤 법적인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국가다 보니까 워낙 어렵습니다. 뭐 하나 하려면은 또 노사의 어떤 이 강성노조 이미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다, 또 규제 일변도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각성을 해서 지금 규제 격을 떨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규제 때문에 있다. 규제를 휘둘리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따라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들도 대한민국이 관련 법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이제서 뭐 환경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산업은 산업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법은 법대로 느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이 지자체장이 폐배터리를 보유한다라는 부분들이 그게 없어지면서 그나마 이제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첫 단추는 잘 만들었지만은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배터리 산업부터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올해 말 35만 대, 뭐 40만 대 이 수소전기차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소전기차가 아직 정부에서 제대로 발표를 안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틀리게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수소전기차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는 부분들이 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요. 수소전기차는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승용보다도 상용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끝나가서 한 4개월 전에 이 정부에서 이 수소전기차는 승용보다도 상용으로 방향을 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국에다가 수소 충전소 다 깔고 넥소 이후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이 미라이도 후속 모델에 대한 것들이 자꾸 느려지는 이유가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혼다의 클래리티도 작년에 단종을 해버렸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이 수소차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돈이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결과제가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이 첫 수소 버스, 트레일러, 대형 트럭이죠. 트램, 기차, 선박, 그 다음에 중장비 있죠. 건설기계 쪽입니다. 이쪽은 디젤이 기반이거든요. 디젤은 인류가 만든 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배출가스 빼놓고는 이거보다 당할 게 없어요. 저속 고토크로. 건설기에 브루도저나 아니면 호크레인 같은 것들도 디젤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연료전지 스택이거든요. 그쪽은 모빌리티 스택은 대한민국이 가장 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용 모델로 틀 수 있는 것들을 방향을 튼다라는 것도 혹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궁회차면 결국 궁극회차가 전기차고 수소차가 되기 때문에 중단거리는 전기차, 장거리용은 수소차로 바뀌거든요. UAM 같은 경우에도 향후 한 4년 이후에 일반 상용부터 먼저 등장을 하는데 UAM 같이 단거리용으로 움직이는 거는 배터리 쪽으로 움직이지만은 서울에서 대전, 대구 쪽으로 가는 RAM이죠. RAM 쪽은 수소 연료제 스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나가면서 수소차에 대한 것들은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만큼 이제 이거 넘어가고요. 시장 환경 자체가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연 얼마큼 내연 기간이 가느냐, 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지속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반발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도요타라든지 BMW 회장이 계속 기자회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한테 내연기관의 역할이 아직 중요하다. 또 배터리가 요새 원자재도 올라가다 보니까 주춤해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전기차 보급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나타내고 있죠. 일본은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 닛산 이런 데도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양다리 작전을 피고 있죠.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이번에 모델 한 가지가 나왔죠. 근데 이 모델의 이 수준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현대차 아이오닉 5보다 2년, 3년 뒤집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른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있죠. 테슬라와 더불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명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경고를 하고 있죠. 일본의 갈라파고스에 대한 거. 그래서 저펜 갈라파고스를 해서 잘라파고스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잘라파고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이브리드도 일부 역할을 하지만은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는 너무 늦다. 근데 도요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올인하면서 한 방에 뒤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기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것들이 지금 풀리고는 있지만 2, 3년 더 갑니다. 왜? 재고 물량 썼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이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500개에서 600개 들어가고요. 이걸 자율주행 했을 때 900에서 1000개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요새 통합형 반도체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은 부족 현상이 앞으로 더 많이 2, 3년 동안 더 간다는 거. 그래서 신차 구입할 때 지금 신차하면 2년을 받는 차 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새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넣어놨는데 한번 이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은 올해 G90이 레벨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0에서 80km까지 올려서 일정 구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때 보험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레벨 3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상용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레벨 3입니다. 레벨 3 중에서 가장 하이테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레벨 4 같이 거의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5년, 6년 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에서는 레벨 4다 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오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자율주행이 세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되면서 융합형 모델의 대표 모델이고요. 이 중에 가장 핵심이 여기서 이제 배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이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렸죠. 맨 밑에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하다. 트럼프는 장사치여서 서너 배 가져가더라도 줄 건 줬는데 바이든은 받을 거 받고 뒤통수 때린다. 이런. 그래서 제가 칼럼 쓸 때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오고 근데 압력을 가하는 거죠.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RA 같은 법안이 나와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분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파이리가 중간서 민주당, 공화당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도 얘기가 틀려질 겁니다. 반대가 이긴다면은 IRA 법안이 많이 엎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또 미국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작사가 결국은 어디 배터리 쓰냐? 대한민국 배터리 써야 되는 거예요. 일본 미쓰비시는 한계가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 쪽이고. 또 CATL 같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의 빅3 배터리 3사를 활용해서 미국에도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공급량이 문제가 되고 원자재 문제가 돼서 배터리가 버벅거린다 그러면 결국 미국 전기차도 못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제작사가 반대하는 IRA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많이 많은 데를 하고 있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전기차 생산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규제를 해서 정치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 굉장히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아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포인트에 대한 것들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이제 여기 봐야 되겠죠? 폐배터리. 즉 배터리 쪽이니까 앞으로는 배터리 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가 향후 한 5년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폐차되는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초기 이 전기차 같은 데는 굉장히 기술적인 차이가 많죠.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보통 10년을 쓰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사이가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보는 게 내연기관차였어요. 근데 전기차는요, 3년마다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가전제품이라는 말씀드렸는데 3년이면요, 알고리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의 3년 전의 전기차하고 지금의 전기차는 하늘의 땅 사이다. 내연기관 따지면 10년 전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주행거리부터 각종 핵심 기술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배터리 성능도 그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앞으로 4,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초기의 전기차가 다 폐차가 되면서 아마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원자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원자재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결국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 한중일은요 수천 년 동안 같이 갔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논리 여러 가지로 뭐 왼수가 되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이걸 반복을 하는데 지정학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소싱이라는 게 마음대로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저희 현대차 그룹을 오너 자문을 해주면서도 자꾸 철수를 시키고 있고 중국은 이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별동 시장으로 가야 돼요. 시장은 굉장히 커서 전기차의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뭐 사드 문제로 한알령 같은 문제도 그렇고 한 방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공장도 최소화시키면서 제네시스하고 전기차라는 투탭으로 좀 진행을 앞으로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완성차 나갈 수 있는 건 나가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배터리 원자재나 뭐 자동차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이거는 탈중국에 대한 것들은 답이 맞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역협회에서 발표된 자료 보니까 중국에서 90% 이상 의존도가 높은 90% 의존하는 이런 품목이 800가지가 넘는다고 지금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요소수 같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진 것까지도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툭 치니까 그냥 엎어지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경제 전략 물자화에서 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한테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 쪽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세계적인 이 수준을 가지고 있고 중국 CATL이나 BYD하고 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전구체의 중간 과정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95%까지 의존도가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IRA가 진행을 하면서 캐나다나 호주라든지 이런 또 칠레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서 뭐 여러 가지 광물 확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속화시켜야 되고 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멈췄던 해외의 원자재 개발에 대한 것들도 뭐 낭비다 해가지고 또 멈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 다변화시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서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것들도 허공에 뜬다는 얘기죠. 원자재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초격차 기술을 갖고 지금의 어떤 기술을 대신해서 뭐 요새 보면 NCM 배터리를 NCA라든지 NCMA라든지 알루미늄 섞는다든지 또 이 바나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면서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쫓아오는 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링이죠. 우리는 폐배터리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충전 효율이 70%에서 80% 정도 되면은 ESS로 쓴다든지 또 그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아예 재활용해서 이 원자재를 다시 이 블랙 파우더로 만들어서 다시 뽑아내는 이런 재활용과 재사용이라는 두 가지 모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 이쪽 산업이 난리죠. 도시광산 산업이라고. 근데 실체를 보게 되면요. 국내에서 대기업부터 몇 군데 안 되고요. 블랙 파우더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방전시켜서 분리를 해가지고 팩에서 모듈로 자르고 또 셀을 구분시켜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나온 시커먼 그러니까 이 속에 원자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블랙 파우더거든요. 이 블랙 파우더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손으로 와요.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기술 공유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업체, 자문하는 업체도 몇 개 있는데 난립니다. 왜? 없어요. 인력도 없고요. 전문 인력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관련법도 아까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직 덜 돼 있어서 방향성만 보고 하는 거죠. 방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시 광산 산업으로 황금을 낳는다는 건 알지만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이따가 뒤에 나오는 라이사이클 또 다른 이따가 이 발표하시는 분들이 라이사이클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북미의 최대 폐배터리 업체거든요.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무장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비해서
또 싱가포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직 체계적인 게 좀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보면은 중간 과정 블랙파우더나 블랙매스 같은 이런 것들을 물질을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원자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업체도요, 산더미까지 쌓아놓고 있어요. 블랙파우더를 갈아서 산더미가 쌓아놓는 겁니다. 이게 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제를 해서 뭐 99% 리튬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재사용, 재활용이 된 것들, 한번 요거는 참재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블랙 파우더 쪽 저렇게 이제 봉지에다 모아놔서 가공되면 시커먼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플레이크라는 이런 덩어리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이게 이제 수도 99% 추출하는 이제 코발트나 리튬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다시 사이클로 리사이클,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마 이 배터리 공급량이 굉장히 앞으로 5년, 10년 사이는 배터리가 굉장히 잘 나가겠죠. 왜 부족한,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은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IRA라든지 이런 이 맞춤식 법안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유럽연합도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 관련 보면은 뭐 라벨링이라든지 원료도요 2030년, 35년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보통 연비 쪽을 강조를 했었고, 유럽은 이 환경,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내연기관차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양쪽에 두 마리를 잡아서 짬뽕법을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까다로운 국가 중에 한 가지예요. 양쪽 수출을 통해서 이 먹거리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까다로운 거 아니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 보시게 되면 라벨링이나 배터리 수거 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배터리 여건 시스템에 대한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배터리 이력 관리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각 국가별로 해서 블랙 매스나 이런 것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 특히 이제 동남아 쪽이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 개발이 안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도네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에서 모든 걸 만들라. 자국에서 공장 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에 대한 걱정도 많이 늘어납니다. 전기차 공장이 어제 조지아주에서 전용 공장 30만 대 공장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 조지아주에서 현대, 기아, 지네시스 세 가지 모델의 전기차를 다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노조들은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일자리 없어진다라는 것도. 그래서 국내의 작업 환경을, 사업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임무다라고 분명히 강조하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 특성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요, 예전에 이 충전 횟수가 3,000회 정도를 잡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시다시피 500에서 1,000회 정도면 돼요. 왜? 한 번 충전시켜서 400에서 500km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한다고 생각을 했죠. 일주일에 한 번. 보통 대한민국이 집과 직장 사이의 왕복거리가 35.5km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전기차 쓰더라도 배터리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반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그죠? 1년에 몇 번입니까? 40번 좀 넘죠. 그러니까 50번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따지면 500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 500회 정도면은 충분히 쓰는데 지장이 없다. 400km, 500km 주행을 했을 때. 옛날에는 100km, 200km니까 2000회 정도를 잡았었는데 요새는 적죠. 그래서 최근에는 더 300에서 500km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이 차종에 따라서 택시 같은 경우는 수명이 확 줄겠죠. 그래서 택시나 버스는 2년에서 4년 정도의 배터리 수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승용차는 10년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50에서 10% 능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휴대폰도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리튬이온 배터리 참고해서 똑같은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거 오래 쓰려면요, 내가 새로 휴대폰을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전기시를 주냐, 떨어질 때까지 충전하지 마셔야 돼요.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빨간불 들어올 때 있죠. 그때까지 써서 충전을 해야지 최대로 쓸 수가 있지. 50% 남은 상태면 50%가 못 씁니다. 나중에 50%뿐이 못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10,000개, 20,000개, 30,000개 모인 게 바로 전기차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40%니까 절제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폭스바겐부터 뭐 GM 이런 데가 모두 선언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대제화를 선언했죠.
왜냐면은, 자, 지난 130년 전에 자동차 제작사는 수직 하청 구조였습니다. 슈퍼갑이었어요. 절대적인 존재였죠. 밑에다 명령을 내렸었죠. 근데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전기차의 가격의 40% 차지하는 배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평 동동 구조로 많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자동차 제작사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배터리를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선언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역할할 것인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사용이냐 재활용이냐에 대한 기준은 70에서 80% 기준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보고요. 여기 블룸버그에서 2040년에 신차의 과반이 전기차 판매가 된다. 너무 빨라요.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가 8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670만 대를 판매됐고요. 올해 900만 대 예상했는데 1000만 대가 넘는 것이 확실히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1700만 대고요. 내년 되면요 2025년에 2000만 대 수준 되면 완전히 주도권 오는 거고, 내연기관차는요 요새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죠. 내연기관차는 신기술이고 뭐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디젤은 다 죽어버렸고요. 아예 가솔린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저는 내연기관차 관련 협회장을 더 많이 맡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왜? 경착륙이 된다는 거죠. 대학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99%가 내연기관 연구원들입니다. 지금 자동차나 이쪽 기계공학관에서 전기차나 이쪽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희 대학에서 뭘 해주고 있냐면 지금 여러 개 컨소시엄 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자동차 관련 대학 교수들하고 조교들 데려다가 전기차 교육 시켜주고 있어요. 전기차 교육. 전기차를 전혀 몰라요. 왜? 움직이는 가전제품입니다. 내연기관하고 똑같은 거는 바닥에 하체 쪽뿐이 없어요. 밑에 등화장치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제동장치, 조향장치, 그 다음에 현가장치 있죠. 이것만 똑같아요. 이것만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유튜브는 손을 못 댑니다. 정비업체가 그래서 미래에는 70%가 없어집니다. 4만 개에서 1만 개만 남아요. 대한민국이. 3만 개 일자리, 15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창작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몰라요, 제대로. 부품업계는 멘붕이죠.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인데 뜨거워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R&D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분야별 2차, 3차 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리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이요. 그 일선에 돌아가는 부분들을 너무 알아야 되는데 전 시행적으로. 그래서 전기차 30만 대, 35만 대, 40만 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협회장으로서 전기차 협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시장의 한국형 선진 모델을 안착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충전 인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70%가 도심지 70%가 아파트에 살아요. 연립주택, 빌라, 집단 거주지 특성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밀접도가 높아요. 근데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 충전기를 심해형 완속 충전할 수 있는 이 조건을 풀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한민국은 대박납니다. 그래서 외국도 알아요. 대한민국이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과제도 고차 방정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봐요. 근데 그걸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200만 대, 300만 대 되면은 우리나라 잉여 전력이 남아있을까요? 그 전개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르웨이식으로 뭐 95% 이상 수력을 만들어내는 국가도 아니고 아직도 석탄화력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이런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는 차 자체가 무공해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무공해로 만들어줘야 돼요. 전기 생산을. 그래서 우리가 웰트 휠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탱크 투 휠이었어요. 차의 탱크에서 바퀴까지의 효율을 받고 배출가스를 받는데 뭐예요? WEL. 유정에서 시작을 해서 바퀴까지의 전체적인 배출가스에 대한 그림을 봐줘야 되는 거죠.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리사이클도 마찬가지로 그런 ESG 경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분이 안 남았는데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원자재 상승, 또 70%가 이제 ESS용으로 쓰는지 아니면은 또 ESS용도 마찬가지죠. 요새 뭐 각 분야별로 쓰고 있지만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생기면서 흐지부지 덮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이런 것도 아마 얘기 드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폐배터리 누적,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납니다.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포물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 5년,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완전 포물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때 되면 미리 준비된 기업만 가져가는 거죠. 국내 배터리 3사가 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가 시작될 때 배터리 시작을 했으면요, 지금 우리나라 주도권 못 잡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배터리를. 앞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이 미래의 배터리가 전기차부터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국내 3사가 이 10년 전부터 한 겁니다. 그게 6, 7년 전부터 본격화된 거고 지금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예견을 해야 돼요. 방금 말씀 부분이 중요해요.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5년, 10년 후에 우리의 먹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매, 추이 이런 것들 한번 참조해. 자, 배터리 팩도 떨어지는다는데 이쪽으로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금도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계속 낮춰가느냐, 외국에서 다짐한 걸 다시 또 올려야 되고 그런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전기차 보조금 없이 산다. 누가 삽니까? 안 사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의 역할, 또 이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특성 아마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올해 누적대 40만 대고요. 2023년 80만 대 등등해서 굉장히 기업수로 증가한다는 거고 글로벌 제작사들 또 글로벌 기업들이 폐배터리에 관련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산업은 다 숟가락을 다 얹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마스랑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생애주기형 자동차 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죠. 예전에 자동차 제작사는 비포 마켓으로 차만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미래의 모빌리티 회사들, 기존의 제작사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바뀝니다. 이 제작사들은 전기차를 만들어 팔아서 폐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관리를 하죠. 애프터마켓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죠. 생애주기형 플랫폼 시스템, 마스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애플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플카가 왜 중요하냐면요. 애플이라는 것이 인류가 만든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애플카가 무슨 뜻이냐? 앞으로 주인공이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로 바꿉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애플카예요. 휴대폰에다 바퀴 붙여서 움직이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때 되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빌리티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운드리 하게 되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얘기를 해주죠. 모빌리티 파운드리면은요, 5년, 10년 후에 한번 보세요. 전기차를 찍어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로고만 다른 거 붙이고, 알고리즘만 바꿔주면 완전히 다른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모할 것이다. OTA로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왜냐?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주도합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글로벌 제작사 한번 보세요. 보통 영업이익률이 5%, 6% 정도 준수한 기업입니다. 글로벌 제작사가. BMW, 벤츠같이 프리미엄 차만 만드는 데가 꿈이라는 10%, 두 자리 숫자의 영업이익률이에요. 10%. 테슬라 25%까지 올라갑니다. 장난 아니죠. 가격 올리는 거 보세요. 소프트웨어, 리콜도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으로 OTA로, 그죠?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로 해서 리콜을 진행을 하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파운드리라는 것은 앞으로 찍어내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겁니다. 전기차는 개돼지 다 만든다. 초등학생들도 배터리, 모터, 바퀴 있으면 만들죠. 장난감 차잖아요. 전기차입니다. 안전도나 이런 것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주문만 하면 찍어주는 시스템. 배터리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배터리와 샷시 얹어서 덮개만 씌우면 움직이는 바로 전기차. 알고리즘은 뭘 주느냐죠. 알고리즘이 여기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차별화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가 굉장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5년, 10년 정도 후에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빨리 변화됩니다. 여기 왔을 때 밑에 3층, 4층을 주차할 필요가 없죠. 현관에 내려와서 앱으로 눌러주면 알아서 기어 들어갑니다. 알아서 누르면은 현관 앞에 대기해요. 풀파킹 시스템. 그건 적용이 되거든요. 시대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어떤 응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방형 시스템으로 뭐 고령자 운전 사고 이런 것들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나온 기술 적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모든 회사들이 도시 광산 산업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이제 과정입니다. 폐기에서 이제 재활용 재사용할지에 대한 과정을 도식으로 해서 나온 거고요. 배터리 규모에 대한 것들도, 자, 활용에 대한 것들은 각 기업들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서 이거는 각 기업들마다 응용하고 또 ESS용으로 어디다 쓰고 이제 가정용, 비상용 전원 쓴다든지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배터리 자체가 팩이나 용량, 모양이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효율화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것이 타입1, 콤보 타입1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배터리도 아마 규격에 대한 것들이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전압이라든지 아니면은 팩에 대한 단위에 대한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국제 표준에서 아마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것도 그런 사례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국내 기업도 여러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SK 에코플랜트도 있고 시가폴리오 테스 같은 것도 다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썼고요. 블랙매스나 블랙 파우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간 과정 물질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냐. 그래서 블랙 파우더나 매스까지 만드는 전처리 과정과 후처리 과정이 있는데, 전처리는 건식이었었고 후처리는 습식을 많이 썼는데, 지금 라이프사이클 이런 기업들은 전처리까지도 습식으로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보통 폐배터리를 분리를 할 때 먼저 방전부터 시키거든요. 방전기라는 장치를 써서 쓰는데, 라이프사이클 같은 데는 방전 안 시키고 특수한 물질 속에 넣어서 자동 방전되면서 완전히 만드는 신기술 같은 걸 적용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를 할 수 있는 신기술 부분이어서 많이 주목받는 게 이제 북미 최대의 배터리 기업인 라이프사이클 같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이 그림도 참조해서 봤고요. 쭉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에 대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이프사이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 모델이 많이 되고 있고, 신기술에 대한 개발, 아까 뭐 후처리, 전처리에 대한 습식 방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아마 다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것들도요. 자, 우리가 배에다가 충전해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모델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싼 국가에서 전기 만들어서 비싼 나라에다가 전기를 파는 전기에너지를, 이런 모델도 나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서 가장 이면적이 남아있을 때 제일 저렴할 때 충전을 시켜서 가장 비쌀 때 팔아먹는 이런 모델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ESS에서 이런 용도를 써서 비즈니스 모델을 얻는 거죠. 이런 모델부터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폐차장, 요새 폐차장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배터리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허가된 업체가 필요하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연계성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포터블 장비에 대한 것들도 요새 새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배터리 방전 기기에 대한 것들도 뭐 3, 40분이면 방전시킬 수 있는 기계, 예전에 4, 5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이런 장치부터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나 어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 최근에 어떤 급변하는 요소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중요성에 대한 것, 또 배터리,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아마 응용을 해서 발표하시는 내용 참조하시는 거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